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기출 모의고사 G형 1교시 2부 시간입니다. 11번부터 25번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11번.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의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성경험의 유무를 묻는 것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2번. 음란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3번.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4번. 장기요양기관은 성희롱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번. 요양보호사는 성희롱에 대한 강한 거부 의사를 격한 감정으로 표현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성경험의 유무를 묻는 것은 말로 묻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 성희롱이 아니고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음란한 편지를 보내는 것은 눈으로 읽게 되겠죠. 그래서 언어적 성희롱이 아니고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3번.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 교육을 2년에 1회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4번. 장기요양기관은 성희롱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혹은 재발 방지 약속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요양보호사는 성희롱에 대한 강한 거부 의사를 격한 감정으로 표현하면 화를 내는 거죠.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단호하게 싫다는 것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보다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한다. 2번.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3번. 대상자에게 전적인 도움을 주는 수직적 관계를 유지한다. 4번. 계약된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제공 후 보상을 요구한다. 5번.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는 일정 기간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에 요양보호사의 판단보다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한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서비스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요새 개인정보 매우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했을 때 과태료를 물 수가 있습니다. 3번. 대상자에게 전적인 도움을 주는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전적인 도움을 주지 말고 잔존 능력을 최대한 살리라고 했고요. 위아래, 나는 위, 당신은 아래 이런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수평적 그런 관계를 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4번. 계약된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는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몰래 제공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5번.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불법입니다. 꼭 기억하실게요. 그럼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는 못 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단체가 있는지 후원자가 있는지 그런 것들 사회적 자원을 연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13번.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1번. 와상 상태의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2번. 대상자에 대한 학대가 확실치 않으면 관여하지 않는다. 3번.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권리보다 편의를 우선시한다. 4번.
급여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정확히 기록한다. 5번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에 와상 상태의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틀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1등급 와상 상태는 힘들어서 못해요. 남자 어르신은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안 할래요. 이러시면 그런 분들은 누가 서비스를 해야 하나요? 이런 분들이 정작 정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인데 서비스 대상에서 열외 시켜놓으시는 것 불법입니다. 선택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2번 대상자에 대한 학대가 확실치 않으면 관여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요양보호사는 학대를 보면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죠. 그런데 학대가 의심만 돼도 신고하셔야 되는 거죠. 관여하셔야 됩니다. 3번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권리보다 편의를 우선시한다. 틀렸습니다. 나의 편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 급여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라도 대상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급여 제공 기록지가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잘 기록해 놓으면 나를 보호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이 확실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관리 책임자 시설장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고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14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내일은 딸과 병원에 갔다 오려 하니 서비스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병원에 본인이 함께 가겠다고 말한다. 2번 서비스 시간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3번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하도록 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으로 변경하여 방문한다. 5번 병원에 다녀오실 동안 집안일을 하고 있겠다고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내일은 서비스 시간을 변경해 달라는 거예요. 변경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 조율은 좀 복잡하죠. 복잡하고 어려운 일 내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시설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시설장에게 보고하십니다. 그러면 시설장이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떤 시간을 원하시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대에서 요양보호사가 가능한 시간을 조율하여 시간 조정을 하는 거죠. 누가 조정한다? 시설장이요. 내가 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병원에 본인이 함께 가겠다고 말한다. 틀렸습니다. 자, 병원에 본인이 함께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시설장이 하는 거죠.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2번 서비스 시간 변경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그랬죠?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틀렸습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으로 막 변경해서 임의대로 방문하시면 안 됩니다. 시설장이 변경합니다. 5번 병원에 다녀오실 동안 집안일을 하고 있겠다고 한다. 큰일 나죠. 대상자가 집에 없는 동안은 무조건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이에요. 정답 3번입니다. 문제 15번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기저귀 사용량이 많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 기저귀를 말려서 재사용하면 좋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요청대로 기저귀를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2번 오염이 덜한 기저귀에 한해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3번 기저귀를 재사용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4번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다른 요양보호사를 부르라고 한다. 5번
서비스 시간 동안 기저귀를 몇 번 갈기 원하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바로 무해성의 원칙입니다. 즉,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원칙이죠. 만약에 기저귀를 말려서 재사용을 하면 대상자에게 욕창이나 세균 감염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해가 되는 행동이잖아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겠다는 여지를 주는 답은 다 틀린 거예요. 1번에 보시면 요청대로 기저귀를 재사용하겠다. 절대 안 된다고 했죠. 틀렸고요. 오염이 덜한 기저귀에 한해 재사용하겠다고 한 거니까 틀렸습니다. 3번, 기저귀를 재사용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해롭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정보를 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다른 요양보호사를 부르라고 한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5번, 서비스 시간 동안 기저귀를 몇 번 갈기 원하는지 확인해서 기저귀 가는 횟수를 줄이고 이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16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이동시키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1번, 손목을 심장보다 높게 올린다. 2번, 손목 부위를 살살 돌리면서 손목 운동을 한다. 3번,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하여 혈액순환을 돕는다. 4번, 삔 손목보다 위쪽 부위 팔을 압박붕대로 감아준다. 5번, 진통제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약물은 금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손목을 삐었답니다. 통증이 있네요. 초기에 어떻게 관리하나 물어봤습니다. 근골격계 손상을 입었을 때 초기 관리 방법 6가지가 있죠. 초기라 함은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6가지 방법 암기법으로 한번 외워볼게요. 그동안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 문제를 여러 번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암기법으로 외워봅니다. 6가지 방법. 손목뼈가 부러진 줄 알았는데 삐기만 했어요. 너무 다행이죠. 그러면 휴, 다행이다. 내가 다쳤으니까 냉큼 엄청 빠르게 아빠가 올 거야. 휴, 냉큼 아빠가 올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휴식이고요. 두 번째 냉큼에서 냉은 냉찜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냉찜질을 해서 열이 나는 걸 좀 가라앉히고 붓기도 좀 빼주고 그래야겠죠? 자, 세 번째 아빠가 요거는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 어느 부위를요? 삔 부위, 즉 손목을 압박붕대로 감아주시면 붓지 않게 해줄 수가 있겠죠? 부으면 동통이 있으니까. 자, 올 거야는 하나씩이에요. 올, 고, 야. 올은 올리기예요. 뭐보다?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피가 잘 심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정체되지 않고. 자, 고는 고정이죠. 자꾸 삔 부위를 움직이면 손상 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부목 같은 걸로 고정을 하는 거죠. 야는 약물 복용입니다. 너무 아프면 진통제를 먹어주는 것이 이 상황을 견디기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1번부터 볼게요. 1번, 손목을 심장보다 높게 올린다. 맞죠? 혈액순환 잘 될 수 있게 피가 다시 심장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손목 부위를 살살 돌리면서 손목 운동을 한다. 틀렸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위를 고정해서 못 움직이게 하죠. 3번,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하여. 틀렸죠? 무슨 찜질? 냉찜질을 초기에는 해주는 겁니다. 4번, 삔 손목보다 위쪽 부위 팔을 압박붕대로 감는 것이 아니고 손목을 감아야죠. 5번, 진통제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약물은 금한다. 틀렸습니다. 약물을 처방받은 대로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문제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질환임. 매년 10월에서 12월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함. 갑작스런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음. 1번 옴, 2번 독감, 3번 결핵, 4번 머릿니,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은 2번 독감입니다. 자, 첫 번째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질환이라고 나왔네요. 원인이 바이러스가 아닌 건 지워봅시다. 옴은 옴벌레에 의한 거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니까 맞을 수 있겠네요. 결핵은 결핵균, 세균에 의한 거기 때문에 틀렸고 4번 머릿니 벌레죠. 틀렸습니다.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바이러스라고 나와 있네요. 답이 될 수 있겠네요. 2번, 5번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년 예방접종을 맞는데요. 10월에서 12월. 그럼 딱 답 나오죠? 독감이네요.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백신이 없습니다. 예방접종이 없어요. 그리고 딱히 약도 없어요. 그냥 견뎌내는 거지.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증상을 봤더니 갑작스런 발열, 막 38도 이상 나죠? 두통도 있고 근육통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 독감이 맞습니다. 장염이었다면 설사라든지 구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겠죠? 정답 2번입니다. 문제 18번. 위암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치료한다. 2번 조기 위암의 특별한 증상을 잘 관찰한다. 3번 짠 음식을 삼가고 저비타민 시기를 한다. 4번 훈연한 고기와 신선한 야채를 잘 섭취한다. 5번 치료 후 2년간 재발 방지 정기 검진을 받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위암을 예방하려면요. 위암의 요소들을 없애주면 되겠죠? 위암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으로 인하여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식습관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단백, 짠 음식, 그 다음에 비타민도 잘 안 드시고 탄 음식이나 곰팡이가 있는 음식 같은 걸 드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 몸에 좋은 식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술, 담배 당연히 해롭고요.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자, 2번에서 보시면 조기 위암의 특별한 증상을 잘 관찰한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한 80% 정도는 우연히 정기검진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을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3번 짠 음식을 삼가하고 매우 맞는 말이죠. 염장식품들을 많이 드시면 위암에 걸리기 쉽거든요. 그런데 저비타민식이 안 좋죠.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틀렸고 4번 훈연한 고기와 신선한 야채를 잘 섭취한다. 틀렸습니다. 신선한 야채 좋죠. 비타민이 풍부하고 섬유질도 풍부하니까요. 그런데 훈연한 고기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정제되거나 훈연되거나 이런 말이 나오면 대부분 다 안 좋습니다. 5번 치료 후 2년간 재발 방지 정기 검진을 받는다. 2년이 틀렸네요. 적어도 5년 동안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문제 19번. 요양보호사가 변비에 걸린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제산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번 우유를 적극적으로 섭취하게 한다. 3번 수분 섭취는 속쓰림을 유발함으로 제한한다. 4번 변이가 생기면 참았다가 관장을 하도록 한다. 5번 신체 활동을 최소화하고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변비에 걸린 대상자는요. 무조건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우유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 변 잘 보라고 유산균도 많이 먹어주죠. 유산균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변비를 일으키는 약들이 있어요. 항암제라든지 제산제라든지 이런 제산제는 좀 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비에 걸리면 약을 통해서 변을 볼 수 있게 하는 하제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하제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서 배변 반사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변을 더 못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제 남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에 제산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아니죠. 변비를 유발하는 약은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2번, 우유를 적극적으로 섭취하게 한다? 매우 좋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수분 섭취는 속쓰림을 유발하므로 제한한다? 틀렸죠. 수분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4번, 변이가 생기면 참았다가 관장을 하도록 한다? 틀렸습니다. 관장도 함부로 하는 거 좋지 않고요. 변이가 생기면 바로 화장실에 가서 배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으면 병된다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5번, 신체 활동을 최소화하고 틀렸죠.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부 마사지를 해주는 것은 변을 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20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내의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 2번 차가운 물을 수시로 마시게 한다. 3번 탈취제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4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가래를 배출하게 한다. 5번 기관지 확장제는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삼간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만성기관지염은요. 기관지에 염증이 수시로 생기는 거죠. 만성이 된 거죠. 그래서 가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염증 때문에요. 그리고 기도가 좁아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죠. 이런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요. 가래를 좀 배출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기관지를 자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실내의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 틀렸습니다. 습도는 적정 습도가 좋겠습니다. 2번, 차가운 물을 수시로 마시게 한다? 틀렸습니다.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요, 기관지에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3번, 탈취제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건 좋아요. 만성기관지염이 공기 오염 때문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공기청정기 같은 걸 사용하셔야지 탈취제와 같은 화학물질, 기관지에 자극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4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가래를 배출하게 한다. 정답입니다. 가래가 좀 빠져나오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거담제라는 것도 먹죠. 가래를 좀 물켜주는 약입니다. 5번, 기관지 확장제는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삼간다. 틀렸습니다. 기관지 확장제를 처방해 준 데는 그 이유가 있겠죠. 숨쉬기가 곤란하니까 확장제를 줘서 기도를 좀 넓혀준 거죠. 필요할 때 꼭 쓰셔야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의 변화는 1번 추간판이 늘어나 키가 커진다. 2번 어깨가 좁아지고 골반이 작아진다. 3번 뼈의 질량이 증가하고 골격이 작아진다. 4번 근긴장도가 증가하여 운동 능력이 감소된다. 5번 다리 지방은 감소하고 허리 지방은 증가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1번 추간판이 늘어나 키가 커진다. 틀렸습니다. 추간판은 오그라들죠. 왜냐하면 이 속을 채우고 있던 수분이 없어져서 추간판이 오그라들고요. 키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틀렸고 2번 어깨가 좁아지고 맞아요. 골반이 작아진다. 틀렸습니다.
골반이 약간 벌어지면서 커지죠. 3번. 뼈의 질량이 증가하고 틀렸습니다. 뼈의 질량이 감소하면서 골격이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골격이 작아진다는 맞아요. 4번. 근긴장도가 증가하여 틀렸습니다. 근긴장도라는 것은요.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막 펴졌다가 오그라들었다가 하는 그 양, 정도 이런 것을 근긴장도라고 해요. 근데 펴졌다 오므라졌다 이것이 잘 안 되죠. 즉 근긴장도는 감소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감소되는 겁니다. 운동 능력 감소는 맞네요. 5번. 다리 지방은 감소하고 맞죠? 팔다리의 지방은 감소해서 팔다리가 가늘어요. 그런데 허리 지방은 증가한다. 맞습니다. 엉덩이랑 허리 쪽의 지방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정답 5번입니다. 문제 22번.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로 옳은 것은 1번. 우유는 마시지 않는다. 2번. 국이나 찌개는 국물 위주로 먹는다. 3번. 칼륨이 많은 고구마 바나나를 섭취한다. 4번. 복합 당질보다 단순 당질 섭취를 권장한다. 5번. 젓갈류는 적게, 지방은 동물성 지방을 섭취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고혈압 대상자는 얼마나 혈압이 높은 걸까요? 평균 혈압이 140에 90mm Hg 이상이면 고혈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흡연이나 음주, 비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짜게 먹는 식습관,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식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짜게 먹는 식습관 안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짠 음식은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만도 고혈압의 원인이죠. 살찌는 음식은 다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 동물성 지방의 섭취도 줄이셔야 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먹었을 때 당을 팍팍 올리는 설탕이나 꿀 이런 것들 있죠. 엿.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당질이라고 하는데요. 소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서 당을 팍팍 올려주는 것들이에요. 혈당에도 안 좋지만 혈압에도 안 좋습니다. 그럼 이거 대신에 우리는 복합 당질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얘네들은 소화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혈당을 빨리빨리 올리지 않는 애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를 권장하냐면 나트륨 성분을 체외로 배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칼륨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사과, 고구마, 바나나, 우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자, 1번. 우유는 마시지 않는다. 틀렸죠.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유는 우리 책에서 거의 좋은 것들로 나오죠. 마시면 좋은 걸로. 2번. 국이나 찌개는 국물 위주로 먹는다. 아니죠. 국물에 소금기가 다 녹아 있잖아요. 건더기 위주로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릇에 담을 때 아예 양을 적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칼륨이 많은 고구마, 바나나를 섭취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설을 도와준다 그랬죠? 고구마,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4번. 복합 당질보다 단순 당질 섭취를 권장한다. 틀렸죠. 복합 당질의 섭취를 권장하는 겁니다. 5번. 젓갈류는 적게. 그렇죠. 짠 거니까 적게 드시는 것이 좋고요. 지방은 동물성 지방을 섭취한다. 틀렸습니다. 동물성 지방 섭취는 줄이셔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23번.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조절과 비만의 치료 및 예방에 좋은 식품은 1번 수박, 2번 감자, 3번 양배추, 4번 찹쌀밥, 5번 늙은 호박. 정답은 3번 양배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음식 문제가 너무 헷갈려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당뇨병으로 음식 문제를 한번 출제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혈당 지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비만의 치료 및 예방에 좋은 식품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혈당 지수 한번 알아볼게요. 자, 혈당 지수가 뭐냐?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느냐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숫자로 비교하면 쉽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건 당연히 포도당이겠죠. 포도당을 100이라고 기준을 놓고요. 100보다 높은 건 없을 거예요. 100에 가까울수록 혈당을 빨리 올리는 식품입니다. 자, 그러면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 볼게요. 포도당이 100이고 빵, 밥, 떡, 감자, 탄수화물 우리가 대표 주자라고 외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늙은 호박, 그 다음에 여기 또 빵 나오고 수박은 과일 중에서 굉장히 높네요. 그쵸? 자, 그러면 당뇨병 대상자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드셔야 된다 그랬죠? 밥을 안 먹을 수 없는데 이왕 밥을 먹는다면 혈당 지수가 낮은 현미밥을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바나나, 포도, 오렌지, 딸기, 사과, 배, 양배추 위에도 좋은데 혈당 지수도 낮네요. 우유, 칼륨도 많은데 혈당 지수도 낮네요. 미역, 콩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당뇨병 걸려보셨나요? 저는 임신성 당뇨였거든요. 딸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딸기 알을 세요. 몇 개 이상 먹으면 안 되고 포도도 뭐 7알 뭐 이런 식으로 세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도 섭취하는 양, 조리법 이런 거에 따라서 혈당을 상승시키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양은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먹되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었어요.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조절과 비만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이렇게 물어봤죠? 정답이 요 앞에 있는 거예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볼까요? 자, 1번 수박. 과일 중에 꽤 높은 편이었죠. 혈당 지수가 틀렸습니다. 감자, 고구마 다 높았죠? 양배추, 혈당 지수 매우 낮았죠. 정답입니다. 찹쌀밥? 아니죠. 이왕 먹을 거면 현미밥이죠. 늙은 호박도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문제 24번.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통증은 날씨나 활동 정도와 무관하다. 2번. 관절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체중을 조절한다. 3번. 장거리 걷기는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4번. 통증이 심해져도 관절 운동은 규칙적으로 한다. 5번.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한낮에 흔히 나타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 하면 우리 떠올라야 되는 것 있죠. 퇴행성 관절염인데 걷다가 체수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걷은 걷기, 체는 체조, 수는 수영입니다. 자, 요 수영이 출제가 많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걷는 건 평평한 흙길을 걷는 거지 계단을 오른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체조도 맨손 체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통증은 날씨나 활동 정도와 무관하다?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 거의 기상청이죠. 비가 오려나 쑤시네 이러시잖아요. 날씨가 흐리고 기압이 낮고 이러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요. 많이 활동한 날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2번, 관절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체중을 좀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면 관절에 부담이 되겠죠. 너무 체중이 적으면 또 뼈가 약할 것이고. 자, 3번, 장거리 걷기는 관절의 부담이 적지 않죠. 매우 부담이 큽니다. 4번, 통증이 심해져도 관절 운동은 규칙적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5번,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한낮에 흔히 나타나나요? 아니죠.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제일 뻣뻣합니다. 이런 걸 이제 경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조금 지나면 한 30분 지나면 좀 풀리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25번. 비뇨기계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도록 유도한다. 2번.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로 체중을 증가시킨다. 3번. 전립성 비대증이니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4번. 급하게 배뇨를 원할 수 있으므로 하의를 벗겨둔다. 5번.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기저귀 사용을 하도록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비뇨기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실금을 해요. 그럼 소변 조절을 잘 못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의존성이 생겨서 스스로 조절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가능하면 현재 조절을 잘 못하더라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훈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중을 적절하게 조절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도록 유도한다. 좋죠? 어르신이 배뇨하는 간격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때 미리 소변을 좀 볼 수 있게 유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번.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로 체중을 증가시킨다? 아니죠.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는 비만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안 좋겠죠? 3번. 전립선 비대증이니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함부로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해서 대상자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4번. 급하게 배뇨를 원할 수 있으므로 하의를 벗겨두시면 안 됩니다. 창피하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존중하지 않는 것 같고 창피하고 그렇잖아요. 하의를 벗겨두지 않습니다. 5번.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기저귀 사용을 하도록 한다. 안 된다고 했죠? 의존성이 생기게 된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선생님들 모두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렸다가 1교시 3부에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34회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은 1교시 2부까지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벽 5시인데 제가 출근 전에 얼른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마지막까지 열공!